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요르단과의 월드컵 3차 예선 원정 경기가 바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요르단이 홈 경기지만 아무래도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만났을 때처럼 약간 수비적으로 나오다가 순간적으로 역습으로 나가는 이러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과연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없는 공격 라인에서 얼마나 요르단의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냐, 이 포인트를 살펴봐야 되는 경기예요. 물론 요르단이 전방 압박도 하겠지만 기본은 수비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요르단이 아시안컵 때부터 어떤 전형을 만드냐면 3백을 만들면서 3-4-3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3-4-3의 형태에서 확실하게 내려앉을 때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까지 내려오는데, 특히나 이번 경기는 알나이마트와 알타마리, 이 요르단의 공격 라인의 에이스가 2명이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왼쪽 풀백으로 출전하는 알마르디가 풀백이 아니라 올라가서 3톱의 한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마르디가 공격도 물론 볼 수 있는 선수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수비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내려와서 수비 라인을 형성해 준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르단이 5-4-1의 형태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여기서 홍명보 감독의 기본적인 틀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좌우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방에서 1대1대1대1대1 이렇게 5명의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와 1명씩 대치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이 손흥민의 자리를 어떤 선수로 대체를 할 것이냐, 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손흥민 선수 대신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황희찬 선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역할과 동일한 위치에서 뛰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A매치에서도 황희찬 선수의 존재감이 아무래도 첫 번째 선제골이 나왔을 때 오만전에서 아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빌미가 됐었잖아요. 물론 오만전도 황희찬 선수의 득점 이후에 우리가 어려운 경기가 되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특히나 이렇게 까다로운 팀들을 상대할 때 필요한 이유는, 황희찬 선수는 굉장히 저돌적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 황희찬 선수가 순간적으로 돌파를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밀고 들어갈 때 여기서 변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변수가 만들어진다는 뜻은 상대 수비에 균열이 일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늘상 벤투 감독 때부터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선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황희찬 선수가 현재 소속팀에서 경기를 많이 못 뛰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배준호 선수라던가 아니면 엄지성 선수라던가 이동경 선수가 나와서 이재성이 왼쪽, 이동경이 중앙, 이런 식으로 경기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홍현석 선수가 나와서 홍현석 선수가 중앙에 위치한다거나 아니면 이강인을 중앙에 둔다거나 여러 가지 사실은 형태로 우리가 이선 라인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 대신에 뽑힌 홍현석, 이재성, 이강인, 엄지성, 그리고 배준호, 황희찬, 우리가 이선 라인만큼은 정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배준호, 엄지성, 이강인, 이동경, 이재성, 홍현석 등등등을 활용해서 분명히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난 A매치 때도 홍명보 감독이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 이 두 경기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 공격수의 성향이 강한 황희찬 선수가 배치가 되느냐 아니면 이재성 선수가 배치가 되느냐, 이 차이가 좀 컸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팔레스타인이든 오만이든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굉장히 밀집 수비를 펼칠 때가 많았었는데, 여기서 만들어가는 패턴 플레이가 좀 부족하다면 결국엔 상대 수비 라인에 얼마나 많은 공격 숫자를 투입을 하느냐, 그리고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공격 숫자가 많아지니까 한 선수 한 선수를 마크하다가 순간적으로 미스가 나는 상황, 이 상황을 노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공격 패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이 두 선수가 공존을 하면서 손흥민이 왼쪽, 황희찬이 중앙에 배치가 됐죠. 그러면서 손흥민, 주민규, 황희찬, 이강인 이 4명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이 4명의 선수를 모두 마크하기가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득점 찬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오만전의 경기 장면인데, 이때 이명재 선수가 왼쪽에서 높게 올라오고요, 오른쪽에서도 풀백이 높게 올라옵니다. 2명의 풀백이 높게 올라가니까 가운데 지역에 손흥민이 들어가 있고요, 황희찬과 주민규
투톱이 있고 이때 이강인도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오면서 그 유명한 라볼피아나 전형을 만든다. 3백을 만들면서 그러면 그 순간 가운데 공격 숫자가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서 주민규와 황희찬이 뛰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수비수들이 이 선수들을 따라갈 때 가운데로 들어가 있었던 손흥민에게 공간이 나오죠. 모든 이 가운데 있는 선수들을 마크하기가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약간은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득점을 만들 때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명재 선수가 왼쪽에서 쭉 높게 올라가 있는데 이때 이명재에게 수비가 끌려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강인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 황희찬도 있고 그리고 주민규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기서 특히나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4명의 선수들을 모두 마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오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중앙에 있었던 선수가 순간적으로 나머지 수비수가 이명재에게 끌려 나갔을 때 혼자서 황희찬도 막아야 되고 손흥민도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강인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을 따라서 가운데로 움직였을 때 황희찬에게 공간이 나고 황희찬에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황희찬이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서는 주민규가 앞으로 뛰어나가니까 수비수가 뒷걸음질 치면서 황희찬 선수가 슈팅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나왔죠.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이제 아무래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황희찬 선수가 이제 배치가 되면서 주민규와 황희찬 약간 투톱의 형태로 배치가 되면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더해지는 이렇게 공격 숫자가 많아졌을 때 상대가 당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르단이 기본적으로는 아까 3백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풀백이 그냥 올라오게 되고 좌우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1대1대1대1 한 명씩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 황희찬처럼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가 투입이 된다면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4명의 공격수가 3명의 수비수랑 대치가 되는 이런 상황을 순간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고민을 했을 때 주민규의 밑에 어떤 선수가 배치가 될 것이냐 이 고민을 조금 더 스트라이커의 성향의 황희찬 혹은 황희찬을 손흥민이 없을 때 왼쪽에 두고 주민규와 오세훈 혹은 오연규를 투톱으로 두는 이런 것도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요르단이 수비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령우와 이명재가 올라올 때 황희찬과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중앙 지역에서 3명의 수비수가 우리 4명의 공격수를 상대를 하는 이런 숫자 싸움에서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면 사실 황희찬을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왼쪽에 둔다 하더라도 이재성을 왼쪽에 두고 황희찬을 중앙에 두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톱처럼 앞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요르단의 3백을 우리의 투톱이 상대를 하고 있고 이때 풀백이 올라오는 순간 이강인과 이재성이 가운데로 좀 들어가주면서 숫자 싸움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가 좋아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가 왼쪽 라인에서 굉장히 오프더볼 플레이가 좋은 선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르단의 3백 중에 오른쪽에 있는 나십이란 선수가 우리가 아시안컵에 만났을 때도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괴롭혔던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이 나십을 상대할 때 어려워하는 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십이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서 우리가 공격이 답답할 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가는데 손흥민 선수를 그냥 계속 따라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나십의 강점을 활용해서 이재성 선수가 왼쪽에 나온다면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나십과 이재성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재성 선수가 공격을 풀어주기 위해서 최전방에도 있지만 내려가서 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면 이재성 선수의 오프 더블 플레이를 활용해서 이재성이 나십을 끌고 내려올 때 이 공간을 향해서 주민규 혹은 황희찬이 이 공간으로 뛰어간다. 오른쪽에 있는 나십이 공격적인 수비를 펼친다면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 선수를 오히려 끌어냈을 때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게끔 만드는 이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재성 선수가 오히려 왼쪽에 나와서 나십과 만나게 하는 이런 구도가 훨씬 더 상대를 공략할 때 더 좋아 보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거의 모든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는 선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 왼쪽에 있는 다합도 풀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소화하기 때문에 나십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죠. 뭐 3백의 왼쪽 오른쪽 수비수는 한 선수가 순간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2명의 수비수가 뒤에서 커버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왼쪽 오른쪽 수비수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강인 선수도 우리가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만들기 때문에 이강인이 볼을 잡고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지거나 순간적으로 다합을 끌어내는 순간 이때 이 공간으로 황희찬이 뛰어가는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게 오히려 우리가 요르단의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황희찬을 가운데 두면서 오히려 황희찬을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기용을 하는, 이것이 홍명보 감독이 요르단을 상대할 때 더 효과적인 공격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현규 선수의 기용도 우리가 경기 중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난번에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세훈과 주민규 뭐 이런 선수들은 최전방에 좀 머무르고 있는 선수들이고, 오현규 선수는 약간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오현규 선수는 전방에서 오세훈이나 주민규 선수와는 다르게 저돌적으로 계속 움직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원 삼성 시절부터 오현규 선수는 한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 포스트 플레이를 중앙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플레이를 잘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득점이 필요하다면 오현규 선수를 아예 처음부터 투톱으로 그냥 세워버리고 앞쪽에서 조금 더 저돌적으로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이때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투톱을 만들고 여기에 왼쪽에 황희찬을 기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게 우리 대표팀에게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홍명보 감독이 기본적으로 울산에 있을 때도 경기가 답답해지면 앞쪽에 최전방 투톱을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공격을 만들어가는 세밀함이 부족하니까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리면서 상대가 어려워지는 형태를 만드는 걸 울산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명보 감독에게도 이러한 형태가 조금 더 본인이 울산에서 했던 그런 것과도 더 잘 맞는 방향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투톱을 기용하는 그런 방식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 오만전과 팔레스타인전 이 두 경기를 통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건 손흥민 선수의 의존도 혹은 이강인 선수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 팀이었다는 거거든요. 공격을 할 때 특히나 홍명보 감독의 이 공격 전술 자체가 울산 시절부터 그렇게까지 뛰어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엔 손흥민과 이강인, 특히나 뭐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수비를 손흥민에게 쏠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그 모여있는 수비수들을 혼자서, 이강인 선수와 사실은 두 명이서 거의 한 5-6명을 뚫고 나오면서 득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은 이제 입국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었다, 손흥민 의존 축구 절대 아니다, 우리의 전술이 있었고 그 전술이 통한 거다 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이제는 본인의 전술을 증명을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없이도 얼마나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잘 메울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요르단 같은 경우는 아예 알나이마트와 알타마리 주요 선수들이 다 빠져있는 상태니까 손흥민과 손흥민 대신 나오는 선수들 간의 격차와 요르단에서 알타마리와 알타마리 대신 나오는 선수들 간의 이 격차가 아무래도 요르단 쪽이 더 크거든요. 요르단 쪽에서 더 알타마리와 알나이마트가 못 나오는 것에 대한 공백이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오는 한국보다 훨씬 더 커요. 스쿼드가 한두 명 선수에게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팀이 요르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뭐 경기력이 안 좋았다, 비겼다, 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없더라도 손흥민, 이강인 의존 축구라는 아무래도 이 안 좋은 별명을 벗어내려면 홍명보 감독이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요르단전은 홍명보 감독이 얼마나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잘 메우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네요.